행복. 우리는 행복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거죠. 기쁘고 만족스럽고 뭐 대충 그런 느낌을 일컫습니다. 실제로 사전적인 설명도 그렇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오늘은 이 한글 설명보다는 한자에 집중해 봅시다. 여기에 행복 개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쁨을 말할 거면 기쁠 환이나 기뻐할 열 같은 이에 맞는 다른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쓰진 않죠. 행복은 다행행자에 복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다행행자부터 보자면 1부터 10까지 뜻 대부분이 주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확정된 무언가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운, 요행, 은총, 운 좋게, 그리고 임금이 사랑하다 라는 것도 그렇죠. 임금의 총애를 받기 위해 내가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노력에 대한 보답 여부는 내가 아닌 저 임금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행행의 주체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이건 운명이건 혹은 임금이건 간에 자아는 타자에게 만족을 갈구합니다. 이건 상형 문자로 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골문에서 행은 죄인을 붙잡은 쇠사슬의 형상을 본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잡아서 다행이라는 거죠. 죄인을 잡고 말고의 문제는 불확정성에 던져져 있습니다. 검거를 위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노력이 꼭 보답받으리란 보장은 없죠. 복복은 더 노골적입니다. 소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처럼 행운을 비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형을 풀면 제단 위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쁨의 관건은 주체가 아닌 타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전통에선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I의 설명을 옮기자면 영어 단어 해피는 고대 노르드어에서 유래하며 해픈과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해프는 행운 운수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뭡니까? 이것도 운에 대한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도할 수는 있지만 그 시도의 결과를 내 힘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일, 즉 불확실한 목적이 달성됐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기쁨입니다. 좀 더 거칠게 요약하자면 도박성 도파민이죠. 도박은 확률에 맡겨지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넘어선 보상이 주어질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된 걸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 현실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그렇죠. 환경 파괴, 정치적 분열, 지정학적 갈등, 주식 거품 등 불확실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렇다면 전 근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기후, 질병, 경제, 전쟁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인간은 밀도 높은 혼돈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한 지극히 무기력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의 현실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저수지를 파놓고 구황작물 종류를 미리 꿰고 있어도 그 유명한 경신대개근의 사례처럼 몇 년에 걸쳐서 악천후가 반복되면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기우제로 어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으로 투과되지 않는 어떤 하이데거식 존재론적 대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는 기본적으로 주체 그 이상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우울과 불안만을 느낀다면 그러면 자살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끊임없이 바라고 원하고 혹시 이뤄졌을 때 느껴지는 기쁨, 거기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할 게 있으면 비참한 현실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향한 시간이란 점에서 그 현실은 더 이상 비참한 것도 아닌 게 되죠. 성장소설의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위한 열정의 무대이자 조건으로 변모합니다.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1분위 내에서도 극단적으로 몰린 소수들을 제외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콜레라나 천연두로 죽는 이도 거의 없죠. 그러나 자살률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아니, 의식주가 충족되는데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존재하겠지만 그 답변들을 공통으로 꿰뚫는 한 가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대하는 동물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때 그럴 때 삶을 그만둡니다. 실존적 부조리를 감당하는 유일무이한 주문이 뭐냐? 혹시 몰라 입니다. 이런 점에서 까미는 낭만주의자입니다. 걔는 인생을 다시 행복 개념으로 돌아와서 이런 맥락에서 행복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닌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을 문제가 아닌 하나의 능력으로서 호명해봅시다. 다시 말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확실한 기반을 배신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변화를 줌으로써 새롭고도 불확실한 것을 추구하려고 들죠. 지루함, 좀 더 언어를 다듬자면 권태. 이 권태는 행복의 자극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가 불안에 눌려있을 때 기존의 현실을 불만족스럽고 그 안에서 마치 내가 고이고 썩어가는 중이라는, 그래서 모두 벗어던지고픈 그런 암담하고도 충동적인 기분, 그런 급진적인 기분을 만들어냄으로써 욕망의 불안을 상쇄시켜버리는 능력, 그것이 곧 권태입니다. 그래서 기대나 욕망이 오른쪽 다리라면 왼쪽 다리는 권태입니다. 행복은 이 두 다리로 지탱됩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권태는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무화해버릴 그런 괴물 같은 영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이른바 손실회피 성향, 이런 고통에 대한 민감함 역시도 존재합니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거의 생물학적으로 아르새겨진 본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실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낮으면 그런 개체가 생존이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손실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혹시 오른 주식이 떨어질까봐 살짝 올랐을 뿐인 주식을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혹은 반대로 손실을 확정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손절해야 될 주식에 매달리다가 소위 깡통차게 되죠. 그러면 손실회피 성향, 그리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현 상태에 대한 재생산 혹은 무고통, 이것은 행복이 아닌가? 두 가지 모순된 답을 하자면 행복이 아님과 동시에 행복이기도 합니다. 으잉? 뭔 소리냐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고통 자체는 말 그대로 무고통일 뿐 행복이 아닙니다. 반복컨대 행복은 불확실한 것의 은총 같은 충족입니다. 그렇다면 무고통이 언제 행복이 될까? 그건 무고통 그 자체가 불확실한 보상일 때입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봅시다. 뭐가 행복이냐?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즉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제시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중용이죠. 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친구, 자녀, 자손, 건강, 아름다움, 체력, 명성, 명예, 행운 등 굉장히 다양한 행복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의 조화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행복이 될까? 반복컨대 중용이나 조화, 이거 자체는 하나의 상태일 뿐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행복이라고 말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했던 시절은 전란에서 전란으로 넘어가던 난세였습니다. 굵직한 것만 언급하자면 371년 레옥트라 전투에서 그리스의 패권을 쥐고 있던 스파르타가 테바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후 테바이는 펠로포네소스 원정을 강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스파르타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테네가 테바이를 견제하려고 스파르타를 지원하게 됩니다. 골 때리죠. 전쟁과 외교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는 기원전 362년 만티네이아 전투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 스파르타, 테바이가 서로 반목하면서 제살 깎아먹는 동안 마케도니아 왕국이 힘을 키웠고 필로포스 2세가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냐? 그럴 리가. 이후 마케도니아의 왕권을 계승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가 말을 타고 동방 원정을 시작했죠. 균형을 박살내는 혼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에 오늘을 만끽하자는 충동, 불안과 광기, 이게 아리스텔레스 철학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성취할지 말지는 역사의 경랑이 달린 문제일 뿐 일개 개인의 노력으로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이죠. 고대에서 말하는 다른 행복론도 비슷합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 가장 궁극적인 상태인 아타락시아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알렉산드로스 사후, 그러니까 헬레니즘 제국이 분열하면서 무려 4차례에 걸친 디아도코의 전쟁을 그 무대로 합니다. 즉, 평정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의 명상록, 이 철인 황제는 도나우 전선을 순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수도만 팍스 로마나였지 다른 변방은 전쟁에서 전쟁으로 얼룩졌던 시대입니다. 특히 오연제 말기엔 더 심했고요. 그렇다면 시대를 2000년쯤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사회에서 소확행이 행복인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이 혼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소소한 삶이 자연스럽고도 영속적인 상태라면 소확행은 행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이를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하루아침에 실직하거나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이외에도 비정규직이 겪는 해고의 압박,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녹아내리는 자산, 부동산 거품, 조속 노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될 만큼 너무 오래 살게 된 미래, 산업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해서 도태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여기에 공포 마케팅으로 무장된 온갖 광고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확행은 행복입니다. 이거 자체는 행복이 아니지만 현대는 이런 걸 행복으로 둔갑시키는 불안한 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죠.
이 세계는 유동하는 공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에 대한 현대의 표준적인 양식이 소비라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호캉스를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에르메스를 사면 행복할 것 같아. 지하정원을 사면 행복할 것 같아. 현대에서 행복은 소비와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왜냐? 소비는 앞서 말한 인간의 모순적인 속성, 즉 불확실성에서 도파민이 터지는 행복 추구와 아무런 리스크도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손실 회피 성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광고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그 상품을 구매하면 확실한 행복을 줄 것처럼 광고합니다. 저 면도기를 사면 단순히 면도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어수선했던 수염에 가려졌던 나의 멋진 얼굴이 드러나서 미인과의 저녁 식사에서 매력을 마구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팔죠. 이 면도기만 사면 이 환상이 현실화될 것처럼, 돈만 내면 즉각적으로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광고합니다. 당연히 이는 앞서 말한 불확실한 세계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소비 행위에는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개입합니다.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광고대로 내 현실이 바뀔지는 그걸 소비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불확실의 영역이죠. 크로마츠를 찾는데 생각만큼 헌팅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저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현대의 소비자는 그 광고 이미지에 어떤 유통기한이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모르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행은 계속 바뀌거든요. 유행이 안 바뀌면 패션 회사가 그 이윤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사회에서 생산 주체들은 상품의 트렌드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게다가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것을 상품화하려고 부단히 시도하기도 하죠. 왜? 거기엔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화에만 성공하면 독과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남자의 피부, 대한민국 기준 1970년대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것이 그리 큰 흠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피부 관리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위 우유빛깔이 중요해졌죠. 덕분에 남성용 비비크림 시장은 매년 커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품을 통해 행복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상품이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던 새로운 분야의 상품이 또 다른 행복을 약속하며 출시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역시도 잘 알 수밖에 없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뻔질나게 반복되는 모습들이니까. 그러니까 상품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마케팅의 논리대로 그 상품이 주는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처럼 광고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혹시 절대적일지도 모를 그런 도파민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비주의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은 바로 절대성입니다. 동시에 가장 혐오하는 것도 절대성이죠. 당연히 손실회피 성향을 역으로 자극하기도 합니다. 광고가 주는 환상의 확신 외에도 그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확정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그런 공포 마케팅이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행복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그 충족 여부가 주체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수동성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능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시도만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을 뿐이죠. 아무튼 이런 점에서 소비자는 상품을 만드는 주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는 소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비는 행복에 최적화된 행위입니다. 다음 분기에 무슨 업그레이드된 신상품 혹은 삶의 어떤 영역이 상품화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권리가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사에서 행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그 제품의 생산자 혹은 마케팅 담당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했다던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고객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멍청한 채식주의자의 오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지구문트 바우만의 행복해질 권리에 나온, 아니 좀 더 정확히 책의 플레임을 말하자면 지구문트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 여기에 나온 진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행복이라는 꿈을 교묘히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행복 추구를 끝내지 못하게 만든다. 충만한 삶이자 온전한 만족감을 주는 삶이라는 이상향 대신 이런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수단을 탐색하는 것으로 교묘히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탐색의 목표물들은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서로 대체된다. 행복 추구가 이런 공공연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추구하는 목표물들은 금세 쓸모 없어지고 빛바래고 매력과 유인력을 잃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 목표물들이 여러 차례 대체되는 사이 행복의 초점은 예상대로
구매 후 느끼는 더 없는 행복감에서 그보다 먼저 일어나는 쇼핑이라는 행위로 서서히 이동한다. 즐거운 기대가 넘쳐 흐르는 쇼핑이라는 이런 행위가 즐거운 이유는 그 안에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꿋꿋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정리컨대 소비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다음 상품을. 그리고 다음 신상품은 반드시 출시됩니다. 그게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을 유지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 리듬에 주목하자면 여러분이 신상품을 구매할 때 사실은 신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유행에서 밀려나 구태가 될 쓰레기를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환상은 쓰레기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바우만의 지적처럼 상품 소비의 행복을 맡길 때 가장 합리적인 행복 추구의 방식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즉 쇼핑이 핵심입니다. 매번 유행을 쫓으며 신상품을 구매하고 동시에 기존 제품을 폐기하는 그 쇼핑의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 상품에는 무언가 참된 것이 있으리란 그러한 덧없는 미망에 매달리는 거죠. 같은 책의 정리를 다시 인용하자면 쇼핑객 사회에서 쇼핑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행복해지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행복하다. 그 희망의 일부가 여전히 째깍거리며 작동을 멈추지 않는 한 불행으로부터 안전하다. 따라서 행복해지리란 희망의 불씨를 살려두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자 불행의 해독제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주의가 선사하는 행복, 좀 더 간결하게는 상품화된 행복의 문제는 뭘까? 여러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만 건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리듬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신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그걸 쫓아가야 한다면 패션에 눈이 돌아본 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망합니다. 일단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도 못 쫓아가지만 쫓아가려는 노력 그 자체도 파국으로 갑니다. 신상품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구매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놓고서 거의 입어보지 못한, 아니 택을 떼지도 못한 그런 옷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무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빚을 쓰게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쇼핑 중독에 빠져서 뜯지 않은 택배가 억 단위로 쌓인 집,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화된 행복에 중독될 때 내가 산 상품을 충분히 즐기거나 혹은 지속 가능한 향유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의 리듬을 상실하게 됩니다. 역시나 지금은 또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행복과 상품 쇼핑을 동일시함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결과 가운데 하나는 행복 추구를 서서히 멈출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찬다는 것이다. 행복 추구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리듬이 중요한 이유는 소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발적 로빈스 크루스도 아니고 숲속에서 오두막지고 월든 쓸 건 아니죠. 현대인은 소비 시스템 자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두 부처가 될 수 없듯 욕망 자체를 끊어내는 것도 사실상 형이상학적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상품과 함께 하되 모든 걸 상품에 내맡기진 않는 어떤 고유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신상품이나 공포 마케팅에 너무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 철학이 있어야 하고, 또한 광고가 삶을 과잉 대표하는 바람에 잊히거나 소외됐던 삶의 다른 영역들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정, 취미, 자연의 잔잔함, 개인적 기록 등 이 리듬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반복컨대 고유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술작품 같은 것입니다. 예술가가 여러 재료들을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고 다듬어내듯 자신의 삶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빚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다시 고려돼야 될 것은 고유성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소비주의의 타율성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자신의 욕망이죠. 이를테면 눈앞의 순간을 즐기는 것, 일종의 까르피디움 같은 욕망, 이건 고유한 것일까? 앞서 말했듯 현대사회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트렌드에 종속되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 익힌 전문 기술이나 경력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의미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라고 했던 케인즈의 발언은 비단 경제 영역을 넘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시대라고. 그래서 좀 길지만 바우만의 이 지적은 중요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곳에서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목표가 모두 짧은 순간 동안만 눈앞에 나타난다. 이런 세상에서는 장기적 모험을 계획하는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 비범한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실패 확률을 받아들인다. 온통 함정과 매복이 도사린 세상에서는 지름길이 선호된다.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즉각 명중시킬 수 있는 표적의 보상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지금 즐기고 대가는 나중에 라는 식의 태도는 장려하는 반면 결국엔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와 같은 성찰과 우려는 하지 못하게 막아선다. 이는 마치 묵주의 실이 끊어지면서 묵주 구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과 같다. 이제는 어떤 묵주 구슬을 제일 먼저 짚는지가 중요치 않다. 합리적인 방법은 당장 제일 가까이에 있어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되는 그런 묵주 구슬을 짚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근시안적인 카르페 디엠? 이건 주체의 고유한 의지입니까? 아니면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공산품인가요?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한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전자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겠지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늘날 카르페 디엠은 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예술이 무슨 액션 페인팅 마냥 너무 즉흥적이고 우연한 기회에만 기댄다면 거기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평온이나 평화가 행복으로 둔갑하는 시대는 불안한 시대뿐입니다.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달해야 될 어떤 과제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사회에 무언가가 썩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어 햄릿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여기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냥 파란 약을 다시 먹을지, 자신만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할지, 아니면 바우만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적이고도 급진적 행동으로 갈지,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공중샷으로 보자면 역사의 몫입니다. 관련 주제로 더 숙고해볼 분들은 오늘 광고하는 책인 지금은 또 바우만 행복해질 권리를 추천드립니다. 바우만의 저술답게 숙고해볼 꼭지들이 많았습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